발견인데 오에 대한 그 묘사가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이를 오에 대해서 이것도 오다 저것도 오다 이것도 오다 해서 몇 개 해보니까 한 20가지 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 그러게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가 여러분 각각 다른 오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각자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제 얘기했던 오하고 오늘 얘기한 오가 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같은 사람 안에서도 오는 변화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여기에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로 정리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원래 오는 정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이 있지만 이게 좌절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빌트인 좌절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불안이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지. 그렇죠. 그것도 불안 자체로. 빌트인 불안이죠. 예. 그게 어쩌면 그게 실존의 불안이죠. 살아있는 것은 다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명이 있는 한 안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삶의 모습이니까요. 그렇죠. 확실하게 안정돼 있다고 하면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스 인스팅트, 데스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하고 라이프 드라이브를 비교해 보시면 라이프 드라이브는 움직이는 거고 데스 드라이브라는 건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무생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은 불안은 삶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리고 알 수 없음도 본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건 확실하지 않은 거고 예측할 수 없고 살아있는 거고 움직이는 거다. 흐르는 거다. 이제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흐르는 강물을 어느 한 시점에서의 그 강물을 상류에서 강물과 하류에서 강물이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그 로슈타인도 이제 말을 이제 교수님이 계속 이제 유동적이다라는 거, 흐른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폭포를 보면은 이제 폭포를 보러 가지만은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그 물은 사실은 항상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제 물하고 방금 이제 10분 전에 본 물하고 이제 다른 물이잖아요. 다른 물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거죠. 그로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오도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것도 비은의 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진화하는 오라는 개념이 이발빙 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이제 나도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제 신체 세포도 이제 죽었다 살아 계속 이제 성공됐다가 몇 시간 살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죠. 원래 내 몸이 아닌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그로슈타인이 이제 오도 이제 설명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유동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오를 접하죠.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그것은 그 시점에서 오가 K로 변형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K 자체는 일시적인 하나의 스냅사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시점에서 찍은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오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오가 어떤 모습일지는 그 다음 날은 이미 다른 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만났을 때는 어제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 해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뭘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물은 그대로 두고 파악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존재 자체는 우리의 고착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고 사이클은 식으로 자아심리학 쪽에서 얘기하는 게 object 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를 쓰죠. 대상 표상. 그래요. 셀프도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자기 표상 혹은 대상 표상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들이 여러 개 있죠.
그런데 이 이미지나 대상의 표상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현재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형성한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느 대상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표상을 가지고 만나게 되면 표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표상 내지는 내적 대상을 실제 살아있는 대상에다가 투사한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 살아있는 대상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보통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이 비혼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이게 임상의 얘기냐 아니면 신성의 얘기냐 하나님의 얘기냐 각각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다른 얘기 같은데 임상가는 임상적인 측면에서 클리니컬한 쪽에서 비혼의 얘기를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성가는 자기의 영성적인 측면에서 이 비혼의 얘기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비혼을 대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주로 살아있는 대상은 모두가 신비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안다고 하지만 항상 자녀한테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자녀는 신비로운 존재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임상에서 만나는 이 대상은 내가 2년 3년 봤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하거나 내 표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대상은 내가 알 수 없는 대상이 신비한 대상이.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신비가 어떤 여기서 하느님이라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느님 자체가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임상에서 만나는 내담자도 신비이고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만나는 우리의 다른 가족도 신비라고 본다면 결국 신비한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오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은 어떠한 신비의 대상이건 같은 이런 방식 어떤 아마 비혼이 얘기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까요?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대입하는 변수가 어떤 변수이거나 결국은 같은 이런 함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혼의 얘기를 특정한 영성으로 이해하기보다 신비에 대한 탐구 방법이다.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갈등을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방식대로 또 요거를 이해하면서 가보죠.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도 또 내일이면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만날 비혼 수업을 제가 세 번 일주일에 하는데 세 번 각각 같은 내용으로 하더라도 그때마다 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나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오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선 아주 귀한 발제 준비하신 수연님 발제 시작하시죠. 예, 저도 이제 끝까지 이거 읽어가면서 사실은 하도 많은 이름으로 이제 우호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알듯 말듯 이거 보고 저거고 이제 딱 이제 언어로서 디파인 되지 않는 그런 오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읽어 나가고 이제 서론에서는 비유는 자신의 세 번째 저서인 그 변형에서 절대적 사실은 결코 알려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것은 이제 오라는 기호로 나타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기호가 결코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대상을 오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영원히 변하는 존재는 어느 틀로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미지수죠. 미지수고 그건 다른 쪽에 의하면 이게 신비라고 제가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을 수 없는 대상은 신비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대상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죠. 어떤 방식으로 이분이 변모할지, 내가 만나는 대상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변모할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비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가보죠. 왜냐면 이 말은 비혼의 말이기 때문에 이제 비혼의 이러한 진술은 이제 이미 이제 이론적인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제 루비콘강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초심리학적인 혁명을 이제 시작을 하였다고 하면서 런던에서 다시는 이제 그 정신 분석가로서 이제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과 함께 아마 그 시점에 아마 변형이라는 저기 저서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오라는 설명을 도입하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정신분석가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비혼의 이론을 말하겠죠. 단지 이제 오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비혼은 이제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실증주의, 이제 본능적 욕동의 체주의 동인으로 보는 그런 실증주의의 평평한 세계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멍을 냈다고 얘기를 하고 실증주의 대신에 어떤 그 외적인 우주적 불확실성, 무한성, 상대성, 그리고 신성성을 도입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그 오의 이름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 벌써 4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비혼이 좋아하는 매스매틱스 쪽에서 본다면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프로이드나 멜라니 클라인의 세계는 2차원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1차원의 세계. 1차원이나 2차원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비혼이 보는 세계는 3차원, 4차원의 세계. 아니면 그냥 쉽게 고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 차원의 세계라고. 그 심플하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른 차원을 함께 보는 종합적인 어떤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다음에 갈까요? 본능적인 욕동은 그러니까 특별히 클라인이 이론에서 죽은 본능은 이제 오의 중재자라는 지위로 좌전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또 죽음 욕동하고 관련해서 징검다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뒷부분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페론지 스펠링이 심지어 죽음 본능이라는 거는 한 세대가 그 자신의 오를 담아내는데 실패를 하고 그 책임을 무의식적으로 다음 세대의 메시아에게 투사함으로써 이어지는 신경증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냥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거기서 아마 조금만 제가 우선 보완을 하고 갔겠죠. 예. 여기서 아마 교과서 보시면 175쪽에 지금 여기 발제자 설명하신 대로 전 세계의 정신분석가들이 큰 반향을 일으킨다고 하는 부분에서 달인의 정상에 우뚝 선 비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제가 그 말을 뺐어요. 이 달인의 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건 존 키츠의 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피크 인 달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나오는 달인이라고 하는 지명은 파나마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스페인의 정복자 탐험가 헤르난도 코테스가 이 파나마에 있는 이 다리엔이라는 지역의 정상에 우뚝 서서 그때 처음으로 태평양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래 신세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만나지 않은 태평양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미지의 세계가 펼쳐진 거죠. 그 엄청난 어떤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야가 여기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죠. 그런 의미로 그로슈타인이 달인의 정상에 우뚝 섰다라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온이 본 세계는 전혀 새로운 세계다. 클라인이나 예. 클라인이나 또는 프로이드가 봤던 세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프로이드가 보지 못했던 태평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피퀸 다린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은 피퀸 다린을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게 near death experience. 여러분 임사 경험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예. 죽음 체험. 죽음 체험. 그 NDE라고 표현하는데 near death experiences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분들이 이런 임사 체험에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쓰는 표현이 피퀸 다린이라는 얘기예요. 다린의 정상에 선 것처럼 이 은유적인 표현을 지금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 키스가 시에서 얘기를 했고 여기서 원 체험은 스페인의 정복자 헤르난도 코르테스가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깜짝 놀라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어떤 거의 신비를 만나는 어떤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사 체험하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죽음의 베드에 그 자리에서 자기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이 체험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 경험을 여기서 얘기하는 달인의 정상에 선 체험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로트슈타인이 가져온 표현 자체가 비어는 그 이전의 세계 사람들이 전혀 만나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해요. 오는 이제 제 3의 영역으로 위한 비혼의 이제 임의적인 이제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에 대한 용어라고 이 3의 영역은 사실상 제 1의 영역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줄 수 없는 최초의 근본적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의식과 의식을 지탱하고 상호 침투하기도 하고 그것을 초월하기도 하고 항상 진화 중인 궁극적인 불가분리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제3의 영역이지만 사실은 제1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개의 영역인데 의식과 무의식인데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제3의 영역이 있는데 그 제3의 영역은 중요도로 본다면 그게 첫 번째 영역이다 이 얘기죠. 이게 프라이머리다. 본래 영역이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1의 영역이라고 했는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존이라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최초의 동인이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클라인하고 이제 프로이트와 달리 동일로서 오는 이제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리비도 본능과 죽음 본능이 차지하고 있던 가장 깊은 정신적 및 생물학적인 생명의 원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 그 밑바탕의 그 근본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은 우리 신학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퍼스트 무버라고 할까요? 처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분은 누구냐 하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자리 얘기하고 같은 얘기들이죠.
이 세상은 처음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는 얘기와 같은 거죠. 생명의 원천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죠, 사실은.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근데 그거니까. 이것을 비오는 이걸 오해의 세계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신비라고 이 표현을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근데 이 비오는 혹시 그때 당시면은 다 저기 신앙인이었을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었었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분은 서구의 부이니까 네. 영국인이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분은 또 하나 인도에서 자란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네. 동서양의 철학과 동서양의 종교를 섭렵한 분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도 원래 이분 자체가 이제 신앙인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분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느님상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그 오라는 거하고 좀 이 자신 안에서 좀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이 각각 여기서 나는 오를 만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각각 다른 거죠. 수녀의 입장에서는 이분 종교인 입장에서 그 종교인으로서의 체험이나 믿음이 이런 표현을 했을 거다고 이제 보는 거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이분은 정신분석의 얘기를 가장 잘 알아듣게 표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을 했지만 정신분석의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각각 여기서 받아들이는 분마다 비혼을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하는 것부터가 우선 달라요. 그래서 아무도 비혼에 대해서 자신 있게 글을 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혼 자체가 이 글 자체에서 확실하게 누구도 비혼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정확하게 짚어낼 방법이 없어요. 비혼 스스로가 그렇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나의 생각이나 사상 또는 나의 영성이 나의 신비가로서 면모가 어떤 것이냐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 스스로 만나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역할은 그냥 촉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자기 것을 온전하게 그대로 가져다가 내 학파, 내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게, 프로이드는 프로이드 학파, 클라인은 클라인 학파로서 그 디사이플이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비오는 자기가 누구의 스승이 되기를, 자기를 무조건 팔로우하는 어떤 팔로워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항상 독자적인 입장, 클라인의 학파에 속했지만 그렇지만 항상 자기의 독자성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독특한 이분의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맺는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파의 창시자 노릇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면 내 이론은 이거다고 명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이론에 따라서 잘 따라오도록 했다면 충분하게 학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 그냥 자기 얘기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 깨달으라 라는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각자 비혼을 이해하는 게 워낙 달라요. 그래서 비혼 학파가 지금 있긴 하지만 그 비혼 학파들이 컨센서스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다른 것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비혼이 원했던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었겠죠. 어쩌면 따르는 자가 없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각자 창의적인 모습으로 각자의 오를 발현하는 이런 사람들, 각자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비오는 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원을 읽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는 비원이 좀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우리가 갈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분이 비워진 empty space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우리의 것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조금은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우리의 아쉬움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주는 자유스러움이 같이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은 O는 모든 불안의 원천이고 여러 번째 얼굴입니다. O에 두 사람 혹은 더 많은 대상들이 서로 만날 때 또는 그 파국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정서적인 소용돌이로서 우리 영원히 우리를 맴도는 현존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정신비서관에서 분석가가 더듬어 찾아야 될 분석적 대상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오가 분석적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리비도적, 그 리비도적 본능 혹은 생명 본능은 오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방어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 본능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오를 중앙에 놓고 다른 것들은 주변 변수로 보고 있죠. 독립 변수가 오라고 보고 다른 것은 그 비중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리비도적 본능이나 생명 본능은 오를 표현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오라는 게 있고 죽음 본능과 생명 본능이 프로이드나 클라인이 얘기하는 죽음 본능과 생명 본능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것은 이 오라고 하는 이 현존과 관련돼서 오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오로부터 오를 방어하는 기능도 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본능 자체가 결국은 오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어떤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죽음 본능은 오가 압도적이라고 느껴질 때 이 피분석자나 유아의 생각하고 숙고하는 능력을 그리고 내적 및 외적으로 대상들과 연결하는 능력을 이제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가 이제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죽음 본능이 이제 그렇게 한 주체를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비온의 얘기 중에 어떤 커넥션을 공격한다는 연결고리를 차단한다고 하는 게 사이카틱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사이코시스. 그 사람 그 비온이 따로 그 논문에 대해서 쓴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비온이 처음에 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분은 초기에는 그룹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 그룹 티어리를 굉장히 큰 중요한 이론들을 만들었어요. 그룹 테라피 쪽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여기서 사이코시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이코시스 쪽에 사이코시스에 대한 여러 현상들, 정신증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사고의 커넥션들,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라고 어떤 커넥션에 대한 어택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왜 그걸 끊어내야 되느냐. 우리가 임상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사고가 연결되지 않고 계속 이게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주체의 능력이 공격당한다고 하는 것은 주체 스스로가 바르게 생각해낼 수 없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내적 외적 대상들과 주체의 대상들과 연결하는 것을 여기서는 연결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죠. 주체와 서브젝트와
내적 대상이나 외적 대상과의 연결고리를 끊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안에 사고를 연결시키는 그 기능을 공격한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 연결고리를 끊으면 어떤 결과가 돼요? 혼란스럽죠? 그렇죠. 혼란스럽죠. 예. 그러니까 혼란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임상에서는. 근데 혼란하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 거기서 오버웰밍한 압도적인 정서를 만나지 않겠다는 방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내가 있는 그대로 있는 대상을 만난다는 것이 압도적이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혼란스럽긴 하지만 일단 그 무서운 대상을 안 만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무서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아마 이런 말들이 그 비욘의 그 어테이킹 on 링킹이라는 말을 그렇죠. 논문에서 막 나오는가 봐요. 같은 얘기를 하나의 예. 논문의 주제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큰 주제죠. 그래서 사이코시스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예, 비욘이. 예. 주체를 이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죽음 본능을 개인이 정서적으로 조금만 죽을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살아남기 위한 적응적 요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얘기, 그게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적응적 요초, 예.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고 그게 힘들긴 하지만 내가 혼란스러운 정도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데 정말 그 무서운 대상이나 생각을 만나는 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시구나. 그 디펜스라는 것은 어떤 정말 두려운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죠. 예, 따라서 오는 이제 죽음이나 생명 본능이 아니라 편집 분열적 자리를 특정 짓는 박해 불안과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울적 자리에 우울 불안을 일으키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말이 불안은 오해 고화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부활을 이제 우울 불안을 일으키는 자이고 박해 불안도 일으키는 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까 어떤 면은 신성이라는 말하고 또 이제 정반대되는 오해 개념을 그 신성이라고 하지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느님을 만나 기회를 드린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 뒷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네요. 예. 좋은 부분 연결돼서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참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아니면 좋은 불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깨침을 얻는다고 한다면 나는 깨침을 수용할 수 있을까죠? 그래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만나서 그분들과 동의를 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엄청난 두려움일 수도 있죠. 불안이고, 예. 그래서 어떤 성서에도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무도 설 수 없는 자리로 표현되죠. 예. 무슨 하나님 만날 때 얘기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네. 설명하는 거가. 그래서 그게 나쁜 대상이다, 좋은 대상이다를 떠나서 신비의 대상을 만나는 우리가 두려운 거잖아요. 예, 구약에서도 뭐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라면 나는 죽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바로 그 얘기죠. 이게 되보겠다고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떨기나무 얘기도 나오고 여러 모습으로 나오죠. 불안은 오해 고화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요거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불안은 오해 고화
고아가 되는 것에 대한 음. 두려움이다. 무슨 뜻이죠? 불안한 오해 고아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다. 그 얘기를 어떻게 원래 불안 자체가 오라는 게 아닌가요? 오에서 불안이 오는 거죠? 예. 근데 불안은 이게 불안하고 오하고가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 고아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저도 얘기할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쪽에. 그게 오픈 오브 올인데 어때요?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을 거죠. 근데 오픈은 결국 여러분 김 선생님의 고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김 선생님과 아이덴티파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안하고 오하고 동일시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오픈 똑같지 오브 않다라는 오픈 오브 오라는 게 결국은 오의 모습을 가진 자기죠. 그러니까 결국 오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용기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비를 추구하지만 정작 그 신비가 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이 정말 그 신비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본인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지. 그거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 원문의 표현에 의한다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까 in order to remain alive as a self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O then not the death instinct nor the life instinct is the instigator of the persecutory anxiety that characterizes the paranoid schizoid position and ultimately the depressive anxiety of the depressive position. 그러니까 여기서 패러노이드 포지션이나 디프레시브 포지션의 궁극적인 근원은 이 오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그 표현을 압축한 것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haunting dread of becoming an open of all.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은 뭐냐면 오에 고아가 된다는 얘기죠. 오라는 실존이 있는데 그 실존을 닮은 어떤 실존의 자녀죠. 오픈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신성이라고 한다면 신성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왜 오에 오픈이 된다는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신성을 따라가도 여러분은 어때요? 신성하고 항상 같이 온전히 융합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신성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신성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신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신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에서 어떤 영성이 잘못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분은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그래서 신을 닮아가지만 신이 아니라는 지점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남 선생님은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아니 저기 해결이 되셨나요? 해결이 안 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해결이 안 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해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한 번에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금. 요 말마디만. 교수님 혹시나 제가 이거 너무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오해 고아가 된다라는 게 그 오가 있으면은 오에서 벗어난 거를 오해 고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도 장 선생님, 권장 선생님처럼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고아는 외모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궁극적으로 불안의 모습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하고 불안이 오에 잡려죠, 사실은. 어떤 면에 동일시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니지. 아, 고아가 된다는 거에 대한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불안이 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불안이 오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오를 벗어나면 그 고아라는 존재와 불안하다는 이 감정이 이꼴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닌가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벗어나면은 그래서 저 이제 뒤에 가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는 전부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래요? 뒤에 보니까. 예. 오물이면서 나띵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성이고 어떤 굉장히 그 통합적이고 완전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게 올과 나띵이 같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뭔가 이거를 통합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이것이 곧 불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 생각인 것 같고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고아라는 의미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해답은 없어요. 지금 권장 선생님 얘기도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고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느끼는 게 다 다른데 그러니까 하느님을 여기서 상정을 한다면 오를 하느님의 오픈인데 오픈을 한쪽에서는 오픈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느님과 동일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신성을 가진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로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것 결국은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각각 다르죠. 거기서 아이솔레이션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어쩌면 이것 전체의 총체적인 불안일 수도 있겠죠. 뭔지 모르는 신비의 대상인데 내가 신비에 가까워지는 체험 어쩌다가 내가 정말 신과 같이 돼버릴 것 같은 생각 아니면 결국은 나는 그 신과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외로운 사람일 수밖에 아무리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나는 결국은 한계가 있는 신이 아닌 존재로서 결국 남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온갖 생각이나 정서가 다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지금 픽업하고 있을 수도 있죠. 저도 그 일부분을 픽업하고 여러분마다 각각 뉘앙스가 다르게 픽업할 수 있겠죠. 오는 야생적이고 항상 출현하고 끊임없이 개입하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얼굴에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야생적 사고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야생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 지금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하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두려운 거잖아요. 예, 또 이제 또 다른 얼굴이 또 나옵니다. 오는 의식과 무의식 너머에 있는 알려지지 않는 것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본질이기도 하다. 무의식 너머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것인 동시에 또 무의식의 또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빈 가마솥 말로 할 수 없는 무한히 닿는 것 궁극적으로
그러면서 담겨지지 않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욕동이 아니라 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끓는 가마솥은 누구 얘기예요 처음에? 누구에서 가져온 얘기예요? 프로이트, 프로이트가 거기에는 뭘 담았어요? 무의식. 무의식의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세계인데 거기에 주민이 누구냐는 얘기. 거기 누가 살고 있는? 욕동이겠죠? 그럼? 욕동이죠. 욕동의 세계로 봤다는 얘기. 예. 무의식의 세계를 욕동의 세계로 봤는데 이 비오는 그게 아닌가 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가 담겨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내적 대상들은 이제 나쁜 대상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줘야 되는 보상적인 좋은 내적 대상들 이렇게 표현권 이론이죠를 제외하고는 변형되지 않는 오 이렇게 자기나 이제 양육자의 담기 실패에 따른 변형되지 않은 오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베타 요소들의 방사는 폐기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들으세요. 그래요. 오에 아까 그 K가 이제 또 다른 시냅사신이라고 그랬죠. K가 오에 그러니까 오의 진화물들인 그 K 안에서 인식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이 오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그것의 진화를 견뎌내만, 그러니까 교통을 이제 감내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의 변형에 대한 비혼의 이론은 비인격적인 이게 무심하다 이게 그런 오가 비인격적이라고 전에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오로 변형되는 하나의 순환고리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것이 이제 우리 자신의 이제 인격적인 오로 이제 변형되는 하나의 순환고리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로서는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먹는 음식이 드는 것처럼 오는 스스로를 정의하는 셀프 디파이닝하는 자기 조직 자존성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나 이게 그 저희 그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화 된다라고 그냥 이해해도 될까요? 시연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저는 답변을 할 대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 받으시면 답변하시죠. 여기서는 이제 교수님이 지난번에 그 가르치는 거 이해 말고는 그 항상 그 사고 없는 자 사고라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여러 번. 그래서 무심한 게 이제 오가 이제 비인격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이제 변형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변형이 되는 하나의 순환고리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서 우리가 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 무심한 것이 인격적인 오로 변화되면서 우리가 오로 되어 어떤 면에서는 성숙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점점 신처럼 비슷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봐요. 아마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다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아주 중세 책이 있죠.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주 신비가에 쓴 책 중에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이것이 아까 권혜정 선생님이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변한다는 거와 같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아무래도 원래 베타 요소도 오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베타 요소가 오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알파 요소는 더 아까 이제 소화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음식이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되는 것처럼 오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거랑 알파 요소가 된다라는 거는 내가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대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베타 요소가 이제 알파 요소로 되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닐까 싶은 생각들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베타 요소가 원래 오의 모습에 오라고 했는데
오가 원래 또 비인격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인격적인 모습인데 우리 인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예. 우리와 같아져가는 과정을 가겠죠, 오가. 근데 그 과정 속에 돼가지고요. 예.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소화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게 K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겠죠. 알미라고 하는 게 이 정말 잡아낼 수 없는 포착할 수 없는 오를 어느 순간에서 그 순간의 오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알미라고 하는 K 요소는 우리의 의식으로 가져오는 부분이죠.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아까 권장 선생님 얘기를 아주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의 일부가 우리의 의식으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으로 가져온다면 우리의 일부가 돼 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야지만은 이제 그쵸, 의식해야지만 이게 우리가 오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knowing이라고 하는 것 네, 자체가 네, transformations in K라는 게 예. K 안에서의 변형이라는 우리 안에서 변모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이거가 한 번 안다고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한 거죠. 이 오 자체는 이발빈 영원히 진화하는 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알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우리가 오와 정말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알므로서 깨쳐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쇄신해야만 이 오와 내가 일치해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예. 그래서 이게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발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발빙 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깨쳐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이 오는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맞지만 내가 만난 오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내가 끊임없이 그 이미지만 내가 아는 내 얄팍한 그 지식 하나로 내가 하느님을 다 알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실체를 다 알았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이 이제 아까 항상 출연한다라고 하는데 ever emerging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emerging 한다라는 말도.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거꾸로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누군가 자기를 드러내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누군가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출연하셔야 되잖아요. 만나러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이걸 허용하는 공간이 없어서 몹시 답답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그 단락에서 오는 이제 맹목에 의해서 조명되어야 하는 어두운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운에 담기는 것하고 담기는 것의 개념, 담는 것과 담기는 개념이 클라이언의 이론을 이제 외부 현실로 확장한 것인 반면에 오에 대한 그의 생각은 추현실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크루스테스의 제안을 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좀 이게 주에 제가 인터넷 찾아봐 써놨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이제 그의 동료들의 눈에 그가 알려진 세계의 경계를 넘은 것처럼 보여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프로슈타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죽은 본능은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의 증거물다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표시들, 또 오의 기표들이나 상형 문자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죽은 본능의 한계를 이제 밀쳐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죽은 본능이나 죽은 본능의 삶의 본능 너머에 오가 있다고 한다면 죽은 본능도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한계를 이제 넘어섰다. 그러니까 오의 존재를 깨치는데 죽은 본능이나 생명 본능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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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오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어떤 것이건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오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징검다리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 본능이나 죽음 본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맨낯으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면회 신청해서 만날 수 있는 게 그 신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힘든 정서들을 통과하면서 만나는 거죠. 아, 참 재밌네요. 제가 이거 읽을 때는 그냥 이론적으로 읽었는데 갑자기 지금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라는 이제 느낌이 예. 갑자기 오는 거가 참 신기하네요. 예. 다음 넘어가. 근데 여기서 아마 예. 발제자가 네. 번역에 여기 작은 소제목을 오는 맹목에 의해 조명되어야 하는 어두운 지점이다를 아마 이게 미심쩍어서 원어를 여기 붙이셨어요. O is a dark spot that must illuminated by blindness라고 네. 하는 거. 근데 제가 이 맹목이라는 말 뜻이 맹목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게 네. 느껴졌다는 걸 저도 지금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니스라는 거는 이제 눈이 멀은 거잖아요. 어두운 면이잖아요. 근데 사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맹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니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전에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흑암의 빗줄기라고 했던 개념 자체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어두운 지점을 우리가 눈이 먼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엔 밖에 외부에 전혀 불빛이 없는 시골 길도 아무도 교통사고 안 나고 친척 집에도 다니고 자기 집에 돌아올 때도 결코 돌뿌리에 넘어지는 사람 거의 없이 깜깜한 밤에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파이브 센시스를 이용하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교수님 그게 감각적, 저는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감각적 파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타,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징검다리에 속하는 것들이 예. 뭐 생명 본능, 네. 뭐 죽음 본능, 또 우리의 갖가지 정서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감각으로 맹목이라는 것도 감각적 파생물이라는 그렇- 의미하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블라인드니스라고 하지만 이 블라인드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지만 없는 속에서도 없는 것을 통해서 조명이 일어난다. 이런 묘한 역설적인 표현이죠. 보지 않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신앙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깜깜한 속에서 페이스를 통해서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꽤 있죠. 영어를 보니까는 더 생각이 더 이해가 빨리 와닿네요. 오 자체가 어두운 지점인데 그 지점은 캄캄 어두운 블라인드니스에 의해서 이제 밝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어떤 밝은 지점을 보는 기능을 가지고 볼 수는 없죠. 어두운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방식으로 밖에는 접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다크 스팟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오는 어두운 맞아요. 똑같은 비유가 맞는 거가,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너무 밝은 빛에 대해서는 이게 눈이 부셔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두운 지점에 있을 때야지만 이게 그 다크 스팟도 보이지,
그 다른 밑에는 눈이 부셔서 안 보여요, 사실은. 뭐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책에도 처음에 나온 얘기가 우리의 간상체 얘기가 나왔었죠. 밤에 우리가 보는 것은 직접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측면을 통해서 대상을 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쩌면 그 대상을 직접 바라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개념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고 조금 더 가면서 살펴보죠. 이러한 이해가 정확하다면 이제 각 정신 분석 회계 과제는 분석가가 기억과 욕망과 이해를 내려놓는, 그러니까 이해를 내려놓는다는 건 이제 자아 활동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오에 대한 주파수에 민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내적 감각에 더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블라인드니스를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이 눈이 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각을 이용을 해서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기억과 욕망과 이해를 내려놓는 그 자아의 활동 정지, 이게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고 기원이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소극적 능력을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라는 이 신비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적 감각 기관에 더 직관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감각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억, 우리 욕망, 그리고 언더스탠딩, 이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는 한 이 오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이제 내적 감각 기관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두운 부분이죠. 보이지 그렇죠.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하고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블라인드에 의해서 이제 조명되어야 한다라는 말하고도 상통하는 말. 그렇죠. 생각이 드네. 예. 이때 그 감각기관은 피분석자의 정신분석적 대상, 즉 우조 그게, 즉 궁극적인 실제, 절대적 진실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그 자신의 오가 공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가의 오는 이제 피분석자의 오의 주파수대와 공명하는데, 이때는 이제 분석가의 오는 피분석자를 위한 해석의 형태 안에서 상징으로서 K로 변환되거나 변형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빠르게 했는데 저기 이윤숙 씨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그 뒷부분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만약에 오가 수용된다라면 그때 내담자의 개인적인 오로 변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번역 중에 조금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 거기에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inner sense receptor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감각 수용체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다 내버리라고 한 게 있죠. 내버리라고 한 게 메모리나 디자이어나 언더스탠딩,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고의 기능, 이고를 일단 정지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정신활동을 일단 멈추라는 얘기예요. 보통의 정신활동,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되살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이전까지 알고 있던 어떤 우리의 이분에 대한 지식, 언더스탠딩,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해주고 싶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한 이 오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작용하는 건 inner sense receptor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부분이겠죠. 내적 근데 이 사람은 감각기관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러면은 이게 리셉터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전 단락이에요. inner sense receptor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오의 파장에 적응하는 우리의 그 주파수에 가장 민감한 우리의 내적 감각 기관이라고 표현할. 근데 기관이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쓰면 쉽지 않은데 여기서 원문으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inner sense receptor라는 개념을 썼다. 그래서 inner sense receptor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우리가 또 이걸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말뜻은 사실은 이게 관상기도하는 거거든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아 활동 정지하고 그 내적인 거 그 감각부터 이렇게 다 내려놓는 그 훈련이 사실은 관상기도이기 때문에 참 재밌네요. 예. 그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신비한 대상과의 만남의 절차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어느 구체적인 크리스찬이즘에서 이해하는 신성이나 부디즘에서의 어떤 부처나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일단 내려놓고 모든 신성함, 우리가 신비함이라고 하는 대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독립적인 대상들을 살아있는 대상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지금 관상기도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 다 똑같다는 이 관상기도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비혼의 얘기하고 거의 일치하는 얘기를 지금 일치하는 방식으로 아마 체험을 하고 계셨지 않나 싶은데요. 예, 관상기도뿐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는 방식도 사실은 자아 활동의 정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워내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부석에도 이제 그렇게 하라라는 거를 이제 비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분석에서도 영성적인 방법을 도입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했고요. 아까 읽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더 앞부분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 보면 오는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아니면 조화로움과 고요함으로 지각이 된다. 완전 정반대가. 그렇게 성향에 따라서. 그 여러분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하느님 이미지가 어때요? 그렇죠.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네. 무서운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분도 있고 인자라 오신 하느님 모신 분도 있죠. 근데 이게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움과 공포 사이를 무자비하게 오가는 추가 있다. 이 추의 정점은 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점이라는 것은 이 추의 꼭대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추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 힘이 정점이니까 그 원 힘은 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퍼스트 무버라는 어떤 개념이죠. 그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 보면 오 또는 오잉, 오가 되어가는 것은 항상 진화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재화되어 있고 정신 분석적 대상으로 증상으로 또는 정신 분석의 현상학적 또는 내재적 주체로서 자체를 드러내고 시연을 성취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우리 인류의 정신문화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체험한 것들, 우리가 이해한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죠. 이 속에 있는 얘기들은. 내재를 믿고 정말 그래서 모든 철학, 종교, 영성 그리고 어떤 정신분석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비오는 초기에 훌륭한 정신분석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철학, 종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런 근본적인 이해를 이분은 얻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비혼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걸 전체로 통합해서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느 측면의 비혼만 가지고 가서 자기 나름의 비혼을 소화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도전을 주는 분이에요. 예,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예. 이제 세 번째 궁극적 실체로서의 오. 오는 우리 감각, 상상력, 관념 너머에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진실, 혼돈, 물 자체, thing itself죠. 그리고 소위 베타 요소들을 포함하는 초관념의 범죄에 속하는 너무나 미묘하고 강력한 궁극적인 실제가 우리의 현실과 꿈에서 그런 것처럼 상호 침투하고 의식무의식을 서로 상호 침투하고 허공을 맺고 실체가 없고 장소가 없는 풍경을 가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되는 광범위에 의한 이제 다양한 여러 층의 이제 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한쪽에서 보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형용사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패러닥스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비오는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로트슈타인도 계속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온갖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로서는 그렇죠. 사용을 표현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체험의 영성 비슷하죠.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말이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내지만 또 한쪽에서는 비움의 영성 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니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표현해도 결국은 내가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움과 체험이 함께 있는 거죠 지금. 네, 다음 단락에 가보면 오오는 또한 플라톤의 이데아 형태들에 대한 이론과 비혼의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을 포함하는데 비혼은 종종 이것을 타고난 전 관념, 미래 안에 예측되어 있는 그것을 조금씩 불러내어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내재된 실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비주의적인 히브리 문서 카발레에서 가져온 또 하나의 관련된 생각을 덧붙이고 싶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크루슈타인은 그 블룸에 의하면은 이제 처음에 단일체의 신이 있었는데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그리고 내재된 신이 되기 위해 신은 자신의 신성을 줄여야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월적인 하느님에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부분에 나오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내재적인 하느님 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메넌트 가드라는 개념이죠. 예. 우리한테 내재하는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그 밑에 보면 이제 초월적인 신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 안에서 변형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 주체인 신성 자체와 하나가 된 것을 느낀다. 예, 이 말은 제가 공감하고요. 우리는 이제 일상의 언어에서 주물주로서 신을 그분 초월적인 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신성모독이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을 마주 본다면 이것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두려움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하고 이제 두려움이 이제 신을 본다면 이제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신성모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을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면은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대면 있으면 신비가들 경험하는 오후의 어두운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 모르겠어요. 밑에 부분에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왜일까 이게 표현을 본다면 원문에 제가 잠깐 보죠. 여기서 괄호 속에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in the colloquial way in which we innocently yet sacrilegiously refer to him as the object which he never can become. 하느님을 부를 때 그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아, 예, 예, 예. 근데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어때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내재된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아, 이제 대상화 될 수 없는 분인데, 그렇죠. 이제 그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대상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 대상화가 될 수 없는 분인데, 그래서 신성보덕이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부르는 가치가 네.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네. 부인하는 결과가 되잖아. 그렇게 되면. 음, 어쩌면 나의 일부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가 패러닥시칼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이라는 게, 만약에 성령이나 성신이라는 개념 아니면 불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상화가 된 게 아니죠. 어떤 속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속성이죠. 예. 그거는 이제 아트만이라고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안에 이제 신성이 있다라는 거가, 그래서 오래된 인류 전통 속에 있는 어떤 면에서 인도 철학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 비혼의 얘기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카톨릭 전통, 교회, 기독교 전통, 뭐 옛날에 뭐 다 갈라지기 전에 그 전통 안에서도 이제 그 관상가들이 이제 내재적인 하느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 교회 이렇게 관상기도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이제 이냐시오식 기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내재적인 그 관상적인 차원이 많이 이제 캐톨릭 교회 안에서 소멸되게 했다라고 이제 하는 게 한번 제가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말하는 관상기도 좀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 관상기도하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철학 속에서 인도 철학 배울 때 버마일체라는 네. 말을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 버마일체라고 하는 것 쪽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아, 예. 나와 이제 사물이 이제 하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느님, 밖에 있는 하느님이 어쩌면 하나일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예. 교수님 진짜 5분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수현님의 강박 때문에 우리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큰 사고 날 것처럼. 아니요. 그 큰 제목만 읽을게요. 아니, 그래요. 그다음에 큰 제목은 이제 대칭 그리고 주원본동이라고 이제 따로 이제 이게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마테 블랑코에서 이제 이 생각에서 수학의 기초에서 철저하게 개정한 사람인데 그에 의해서 이제 오의 여러 등급 층위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는 부분이 근데 굉장히 신비적인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매스매틱하게 또 가는 비혼의 두 얼굴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 되고 싶어하고 또 한편은 굉장히 신비적이 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크리스탄이 이제 그렇게 대비를 시켜놓은 것 같으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말하는 무의식은 이제 오와 동형론적인 형태가 같다라는 동형론적이라는 거는 같은 형태라는 거. 이게 마테오 그 누구 이름도 모르겠네. 마테 블랑코가. 네, 그래서 그의 설명에 따르면 무의식은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고 무한성과 무한의 단위들을 갖는 그것의 속성과 함께 그 자체를 혼돈으로 또는 역설적으로 비대칭 또는 대칭 또는 무한성으로 제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에 의하면 이제 마음은 궁극적으로 두 개의 원리의 양태가 있다. 즉 동질적인 거, 무한성과 무한한 집합들, 대칭적 논리의 원리와 이질적인 것. 이질적인 거기 때문에 나눠질 수 있겠죠. 나눠질 수 있는 고전적인 원리 사이에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배된다. 뭐, 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제가 그러고 이제 5번의 마지막으로 그 큰 타이틀로 비혼의 우와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상상적 추측인데 이 원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이제 갖다 놓은 거가. 예. 거기서는 오를 따로 떼놨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해석을 따르게 해놨었습니다. 비혼의 우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그 어떤 상상적인 추측인데 이제 컨젝츄어라는 말을 이제 전에 이제 찰스 브레너 얘기할 때 컨젝츄어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추측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추측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 그 언더스탠딩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얘기해도 뭐 틀리는 것은 아니죠. 네, 이해해갖고. 여기 비혼은 항상 임상 상황에서 부재한 적과 쓸모꾼 사물 없음의 존재, 사물 없음의 존재를 이제 현존이라고 해놨는데 그걸 직관함으로써 오 안에서의 변형과 진화라는 새로운 개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맥 해리스 윌리엄스에 따르면 비혼은 자신의 삶에서 공포와 외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오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에 보면은 이제 1918년도 이분이 이제 전쟁에 나갔잖아요, 비혼이. 1918년도 이제 8월 8일 암행으로 돼서 죽었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절에서 이제 벌써 이제 굉장히 심한 공포와 외상을 경험은 그때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비혼이 오해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고 오해의 고아가 되었으며 이름 없는 불안,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그 나왔던 말, 이름 없는 불안의 경험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말해주는 이제 주관적인 기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로스슈타인의 얘기죠. 예, 비혼을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비혼은 임사 경험을 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게요. 예. 그런 그래서- 뜻으로 얘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비전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생사의 고비를 겪은 비혼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죠. 그로스슈타인 묘하게 아주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어떤 면은 그 산꼭대기 얘기부터 태평양을 바라보는 산정 얘기와 이분이 예. 1918년 이분은 포병 장교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쟁터 속에서의 경험 이걸 묘하게 대비시키면서 이분은 오를 그때 만났었다. 그래서 오의 과가 돼본 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없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 이 불안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람은 체험을 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예.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불안을 체험을 했다. 이제 얘기를 하네요. 예.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이런 경험과 관련해서 클라인은 이제 비혼의 시기심, 탐욕 그리고 전능성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줬다. 분석을 받았나 봐요. 클라인한테. 그렇죠. 예. 예. 분석을 해줬다. 즉 이제 비혼이 관찰한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발바다는 것을 도와주지만 오의 대학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혼이 이제 죽은 비혼으로 간과했다는 사실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는다라고 이제 그로슈타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혼이 실존을 만났던 이 체험을 통해서 변모해 가고 있는 비혼, 궁극적인 실제 신비를 만나면서 변모해 온 비혼에 대해서는 멜라니 클라인은 전혀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그 비혼의 오해에 대한 이론을 이제 멜라니 클라인도 벌써 그때 당시는 이제 분석할 때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오해 이론은 나중에 한 얘기일 거고 문제는 비혼 자체가 오를 끌어안고 평생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론을 안다는 것보다 비혼의 마음 안에 있는 그쪽 측면을 이제 간과했다라는 그렇죠. 비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들 궁극적인 불안, 실존적인 불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음 본능에 대한 것만 봤지. 죽음 본능 너머에 있는 오에 대한 오로부터 오는 엄청난 불안. 그 죽음 본능 너머에 있는 그 부분까지는 멜라니 클라인이 도와줄 수 없었다고 지금 크로트슈타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비혼이 요즘 외상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고통을 받았고, 이 고통 안에서 비혼의 영혼은 이제 공포의 어둠 앞에서 항복했다고 이제 믿는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과 초심야간에 죽지 않은 죽음, 그의 자기로부터 존재의 다른 측면으로부터 오는 라디오의 신호일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경험을 한 죽지 않은 비혼이죠. 말하자면 이미 죽었으나 죽지 않은, 죽지 않은, 죽었으나 죽지 않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임사 체험이죠. 이미 그때 비혼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죠. 큰 위기를 겪고 나서 그분들이 그걸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하는 얘기지만 나는 그때 이미 죽었고 지금부터는 나를 봉사하는 삶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그런 다른 존재의 측면으로부터 오는 이제 라디오적 신호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마지막 단락에는 이제 비혼은 아마도 궁극적 외성으로부터 제할하고자 하는 자신의 시도 안에서 그가 자신의 고통, 항복 그리고 화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협하는 공포의 그림 아래에서 희망을 경험하고 우리의 승화된 고통을 분석적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이 챕터에서. 그래요. 이건 비혼의 얘기와 그로트슈타인의 견해가 묘하게 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남은 청소 잠깐 마무리하는 시간 같죠. 오늘 이 귀한 챕터 나눠주신 우선 발제자부터 조금 의견 정서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짧게 얘기 나누시죠. 저는 이제 이 왜 5를 왜 선택을 했냐면은 저 이제 종교인으로서 5에 대해서 이제 비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교수님 설명 중에서도 그렇고 또 순간적으로 아하라는 그 느낌이 이렇게 온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어느 면에서 이 비혼이 말하는 그 분석적인 분석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관성적인 태도라고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거가 이제 오늘 새삼 느낀 것 같아요. 제가 4, 5년 전에 서울대에서 학술 발표한 게 분석적 태도와 영성적 태도는 하나라는 주제로 그때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ICC를 여러분과 같이 해오고 있는 건 그 지점이에요. 영성적인 것과 분석적인 것은 결국은 같은 애티튜드를 가지지 않고는 어느 쪽도 온전하게 설 수 없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이해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제자님이 그 지점에 도달한 것 같아서 반가워요. 네.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그로슈타인이 말한 비혼에 대해서 죽었지만 죽지 않은 비혼은 비혼이 오를 발견한 것에 그러니까 자신의 오를 발견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정서적 의사소통이라고 비혼이 이 챕터 중에서 제가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보여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예전에 폴 게이트너가 2013년에 읽은 정서적 의사소통이 있잖아요.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폴 겔트너는 조금 테크니컬한 쪽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 정신 분석의 하나의 테크닉으로서 해석의 기법만이 아니고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법을 프랙티컬리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을 텐데, 여기서 비오는 조금 더 그걸 포함하는 더 넓은 입장에서 정서를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오를 만나는 방식이, 오를 만나기 위해서는 정서를 통해서 만난다. 그래서 어쩌면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이것들은 결국은 정서를 가져오는 거죠. 결국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중간 징검다리가 돼서 오를 만난다. 결국은 다른 쪽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감정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지점이니까, 이걸 전제로 하고 인간을 이해하니까 테크니컬하게 가면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기법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같은 선상에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폴 게트너가 1차원이나 2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서 비오는 3차원, 4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오는 우리의 성향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도 있고 초아롬과 고요함으로도 지각된다고 했는데, 오늘 수녀님께서 정말 오를 처음부터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녀님의 그 조화로움과 고요함이 오늘 발제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참 굉장히 그 부분이 되게 닮고 싶고, 되게 정말 속으로 수녀님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영성도 쌓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길래 이런 느낌이 전해져 올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제가 오를 만나는 거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 레벨로가 다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조금 배운 거는 이제 죽음 본능은 오가 압도적이라고 느껴질 때 연결하는 주체의 능력을 공격한다라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분열이라는 거를 디펜스로 쓴다라는 교수님의 어떤 설명을 들으면서 참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고, 그래서 이런 정신증 이런 환자들도 실은 이제 그런 아주 그 현실적인 이 고통스러운 정서와 만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분열이라는 방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가 됐고요. 천의 얼굴 오를 보면서 정말 카멜레온 같은 생각도 했어요. 너무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그런데 너무 심오하고 저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해할 듯 하면서도 또 어느새 멀어져 있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힌두교의 신들이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올라와요.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말들이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저한테 좀 다가왔던 부분은 그 분석가의 그 오가 피분석자의 어떤 오와 오의 주파수와 이렇게 공명한다라는 게 조금 저희가 내 남자를 만날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또 피분석자를 위한 해석의 형태 안에서 상징으로서 이렇게 K로 변환되거나 변형되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좀 다가오면서 내 남자하고의 사이에서 이 알매 분석가가 알매 이루고, 그리고 피분석자 또한 그것을 알도록, 그래서 그 알매 상태가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과 그
생각과 참 이렇게 수녀님 참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네,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고 그렇긴 하지만 이 클라인이 이 비혼을 분석을 해줬는데 이 아까 그 뒷부분에서 이 그 비혼이 정말 그 비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그 죽음 본능 너머의 그 오해 불안을 다뤄주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비혼이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이드와 그 클라인의 그 세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참 더 이렇게 비혼이라는 사람이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 비혼의 이론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너무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하려고 하면 비혼이 화내요. 알듯 말듯해요. 오가 제가 오를 만나러 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오가 저를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그랬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서는 어떤 인상들이 떠올랐었는데 이제는 다 사라지고 그냥 알듯 말듯한 상태로 다음번에 또 오를 기대해보는 시간을 그래요. 다음번을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오가 어떻게 비혼이 메모리를 가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잊어버린 게 당연하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지금 여기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각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